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1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9년 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유럽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물량과 단가가 동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가 3개월 만에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유럽 지역의 관광객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속 국경을 개방하며 관광산업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중국 취향 재개를 허용하지 않자 이번엔 미국이 중국 4대 항공사 여객기의 미국 취향을 16일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우리 바이오 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19 치료제, 내년에 백신 개발을 목표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기업도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위클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는지 집중 분석해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김치의 효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면역력 증대 외에도 비만과 아토피, 파킨슨병 억제 효과까지 밝혀지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 시간에는 김치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연구원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9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타격으로 수출이 급감한 데다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커져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3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7천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4월 적자 규모 31억 2천만 달러는 고유가 여파가 있었던 2011년 1월 31억 6천만 달러 적자 이후 가장 큽니다. 매년 4월에 발생하는 대규모 외국인 결산 배당 지급 요인에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품 수지 악화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2011년 1월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 수지의 흑자는 1년 전 56억 1천만 달러보다 47억 9천만 달러나 감소해 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통관 기준으로 산정되는 산자부 통계의 무역 수지 적자와는 달리 소폭의 흑자를 내긴 했지만 전체 경상수지 마이너스 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수출은 363억 9천만 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24.8% 급감하면서 10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된 미국과 유럽 의뢰의 수출이 감소한 데다 반도체, 화공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물량과 단가가 함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4월에 배당금 지급이 몰리면서 본원소득 수지도 22억 9천만 달러 적자를 냈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악화로 서비스 수지는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여행 수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조치 속에 출국자 수가 입국자 수보다 더 많이 줄면서 1년 전보다 1억 달러가 준 3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증권 투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돼 투자 심리가 나아지면서 내국인 해외 투자가 늘고 3월에는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도 30억 7천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4월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이었던 수출 타격이 완화된 5월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안에는 5조 1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2025년까지 76조 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 녹색 성장을 위한 그린 뉴딜을 포함한 종합 계획은 다음 달에나 나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3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3차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 5조 1천억 원도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치고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정부는 2025년까지 15배에 달하는
76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31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45조 원을 더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쓸지는 아직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용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뉴딜의 두 개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2022년까지 계획만 보면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13조 원 안팎을 투자해 각각 33만 개와 13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원을 들여 일자리 9만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7월에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회색 뉴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추가한 그린 뉴딜을 구체화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노후 건물 단열 리모델링이나 녹색 산단 조성, 친환경차 시대로의 조기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기존 녹색 성장 정책도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과 그린 뉴딜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관련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음식점 등 식품을 다루는 시설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노동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해 침방울로 감염병이 전파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 음식점 등에는 손님이 쓸 수 있도록 손소독제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사받도록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에 기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금 외에 처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도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같은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디지털 환경 적응이 현대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환경 토론회에 이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은 뜻하지 않은 문제점을 불러왔습니다. 집에 고급 사양의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학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격 근무는 디지털 환경에 낯선 일부 직장인에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인 만큼 디지털 환경 적응을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 활동도 안 되고 모든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같이 돼버렸어요.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환경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 인터넷이나 디지털에 접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포용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근무나 원격 수업의 문제점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나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지원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정부와 협력을 해서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하고 학생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반면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디지털 사회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오히려 신체적 장애나 세대 단절 같은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소외와 단절을 이겨낼 포용을 디지털 사회 전환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초기 무증상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방역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물류센터나 종교 소모임 등 수도권 내에서 소규모 전파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전파돼 더 크게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물류센터, 개척교회 등 지역사회 다방면에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잇따라서 소규모 집단 감염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집단 감염의 원인이 앞선 감염 사례와 연결고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이전 감염 사례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숨은 감염자에 의한 전파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도권 감염 확산은 앞으로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겠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환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9%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 이태원 클럽발 확산 이전에도 제가 보기에는 일정 수준 무증상을 보이는 숨은 감염자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신천지 때와는 또 다르게 그 집단의 다양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당시 클럽이나 주점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당시에 감염된 사람들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숨은 감염자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건당국 1.11 브리핑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한 발 앞서서 전파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방역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어쨌든 지역사회로 숨어들은 어떤 숨은 감염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숨은 전파자라는 것은 증상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인데, 인천 개척교회 확진자의 경우 70% 이상이 초기에 무증상 환자였습니다. 이 무증상 감염에 따른 조용한 전파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무증상 환자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유증상보다는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도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무증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인지를 하면서 사람들하고의 어떤 접촉을 피하면서 거리 두기를 하게 되는데, 무증상인 경우에는 이렇지 못하다 보니까 밀접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증상이 없는 부분을 빨리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대표적인 방법은 그 확진자와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이 겹치는지를 여부를 판별을 해가지고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최근에 드러나는 곳곳에 위험 요소가 있는 집단들이 있는데, 이러한 집단들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전수 또는 표본 진단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울러서 또 자진해서 검사를 받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수도권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체계 전환은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 한동안 매일 30명 안팎의 신규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등교 계약도 3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숨은 감염자에 의한 학교 내 집단 감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가 착용했을 때는 더 호흡하기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요. 감염 예방 효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KF80 이하의 성능을 보이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물론 호흡기 비말 중 비교적 작은, 그러니까 큰 것들은 걸러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작은 비말은 얼만큼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KTX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요 냉방 또는 환기 시스템이 요즘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입자, 비말 입자가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다소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적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백화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적어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밀집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KF94나 80 같은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이 강조한 대로 우리 모두 스스로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바이오 위클리 첫 시간입니다. 바이오 위클리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이슈와 또 하나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바이오 포커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이번 주 위클리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렘데시비르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미국 식약처는 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어떤 치료 효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질병관리청 승격 내용인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이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 권한을 갖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됩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사나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해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되는데요. 이 같은 조직 확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긍정적인 쪽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 확대는 필수라는 의견이지만 이 부정적인 쪽에서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무원 조직 확대는 밥그릇 챙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리킨 관련 내용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리킨에 대한 코로나19 임상시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WHO는 안정성 우려 때문에 클로리킨에 대한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 클로리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의 약이라고 극찬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지만 효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이성규 기자의 위클리 이슈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포커스 코너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앞둔 바이오 기업 엔지캠 생명과학의 이도영 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엔지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EC18으로 불리는 약물인데요. 이 약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엔지캠 생명과학의 신약 개발 물질 EC18은 그 인체 면역 반응을 촉진시켜서 신체 내 외부의 위해 요소들을 신속히 제거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해 요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바이러스, 세균 이런 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뭐 방사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금 특별한 경우로 항암 치료에 세포 독성 항암제들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됩니다. 사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런 물질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신체 내 외부에서 접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인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전염력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과량의 세포 독성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과량의 방사선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이런 그 정상적인 인체 면역 반응의 범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이제 그 면역 반응을 그 신체의 경우 면역 반응을 促진시키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을 손상된 부위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염증 맥의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그 유발 물질들을 계속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위의 요소가 제거가 된다면은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염증이 더욱 악화되고 질환의 심각성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 폐렴이 발생된 이후에 이것이 더 악화돼서 현재 뭐 기관 삭관을 하고 있다거나 에크모 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정상적인 면역 범주를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EC18 이 물질은 면역 과정을 이런 그 심각한 질환 상황에서도 면역 반응을 최대한 정상화로 이끌음으로써 질환의 악화를 예방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전을 토대로 저희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이상 그 시험을 승인을 받았고 지금 환자에게 적용을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EC18은 이제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면역 세포가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뭐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그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잖아요. 네. 그렇게 면역 세포를 이용하는 거가 이런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비교해서 좀 어떤 점이 더 좋은 점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그 기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 렘데시비를 개발하고 있는 길리어드나 아니면 그 국내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바이러스의 증식에 관련된 특정 효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차단도 물론 이제 현재 그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는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런 항바이러스제의 어떤 그 특정 효소를 이제 차단하는 기전이라는 것은 원래 바이러스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변이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변이라는 것들이 사람들 간의 종간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가 뭐 올 연말이라든가 내년 이렇게 됐을 때 뭐 코로나 21이 나왔을 때도 이 약물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능을 지속하면은 괜찮은데 그런 확신은 아직 좀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반면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면역 작용을 저희가 그 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바이러스의 변이에 상관없이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을 어떤 악화되는 측면에서의 그 면역 작용을 증진시켜서 예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즉 바이러스의 변이와 크게 관계없이 저희는 뭐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더라도 저희는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EC18 같은 치료제는 이 돌연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면역 반응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것을 원리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앞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에 돌입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단계가 어떤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지난 이제 5월 12일 날 이상 임상 시험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대해서 이제 그 임상 시험을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그 충북대병원을 시작으로 지금 그 수도권에 있는 그 병원들이 지금 추가로 저희가 그 임상 시험을 하는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에 대한 투약이 지금 이제 개시될 예정입니다. 개시될 예정이고요. 네. 국내 사례는 그러한데 국외에서도 임상시험이 추진될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심각한데 저희는 그 미국 FDA에 최근에 임상 시험을 위한 사전 미팅 신청을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임상 진행을 위한 협의를 FDA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임상 이상을 앞두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임상 신청을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건데 이제 어떤 신약 개발에서는 이 FDA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 한국과 미국의 경우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그 어떤 신약이 규제 당국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합니다. 예.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는 임상 시험을 시작한 단계부터 식약처의 이제 엄격한 그 검토를 통해서 이제 승인 절차를 받아 나가면서 신약 그 임상 시험의 종료 그리고 제품 승인까지 식약처의 철저한 감독하에 이루어진다면은 미국 FDA의 경우는 임상 시험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있으면 FDA는 임상 시험을 다 허가를 네. 쉽게 해줍니다. 조금 더 완화돼 있군요. 네, 기업체의 어떤 그 자율에 맡기는 그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신에 임상 시험 완료 후에 제품 승인 시에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어떤 그 미국과 한국의 규제 당국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문화의 있습니다. 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엔지케임 생명과학이 현재 나사의 우주 방사선 방어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앞으로 지금 뭐 잘 알려진 것처럼 화성 여행이나 그리고 우주 왕복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그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오는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과량의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체에 자극을 주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질환을 야기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 방사선이라는 것도 위해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주 생활에 대비해서 이런 그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나사에서 지금 그 프로젝트를 발주를 한 상황이고 저희는 그 미국의 하버드, MIT 그리고 UC 데이비스를 포함한 여러 그 미국의 유수 연구기관들과 콘소시엄을 맺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EC18의 어떤 또 다른 적용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해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코로나19 임상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은 이게 실제로 시판이 됐을 무렵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수익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 아까 어떤 변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향후 치료제에 있어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약물은 세포 면역 반응을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슈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는 것과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는 것 이것도 그러니까 그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세균성 폐질환에 의한 폐렴 이런 것에도 저희 약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도 저희는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독감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성 폐렴에도 저희 약물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을 토대로 한 적응증의 확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의 EC18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혹은 우주 방사선과 같은 몸속의 위해 요소를 치료제로서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 들어봤는데요. 자, 이 외에도 현재 계획 중이거나 개발에 들어갈 예정인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엔지캠 생명과학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EC18에 대해서 그 바이러스 치료제나 우주방사선 이외에도 항암 치료에 의한 부작용인 구강점막염이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나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와 저희 약물을 좀 병용을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효능도 저희가 충분히 평가를 했고 지금 문헌으로도 발표를 한 바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그 어떤 기술 수출에 근거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연구소에서 지금 임상 개발 중인 EC18 이후에 이제 차세대 신약 개발 후보 물질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항암 분야나 항대사 질환 분야 쪽에 그 후보 물질들을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한 주간 바이오 이슈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을 접해봤는데요. 치료제 개발은 전 세계가 경쟁에 뛰어들어서 속도전이 붙고 있잖아요. 네. 좋은 소식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 엔지캠 생명공학 이도형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보안법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미국과 중국이 항공 분야에서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중국 취향 재개를 허용하지 않자 이번엔 미국이 중국 여객기에 미국 취향을 맡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교통부가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미국 운항을 오는 16일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에어차이나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국제항공과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그리고 하이난항공 등 4개 항공사입니다. 중국 메이저 항공사 4곳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미 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16일 이전에 발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침은 중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 교통부는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우리 항공사를 허용하는 대로 같은 규모로 중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와 유나이티드 항공 등 미국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중국 취항을 6월부터 재개하기를 원했지만 중국 정부는 허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외국 항공사의 중국 입국을 일주일에 한 차례 1개 노선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We will impose restrictions, and China hasn't been willing to agree to a compromise. The U.S. is saying, fine, we're done. We're going to ban your airlines starting the 16th of June.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외로부터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기 전 2주 동안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했지만 중국 항공사의 미국 취향 자체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하늘길이 아예 막히게 되면서 두 나라 사이에는 더욱 차가운 냉기류가 흐르게 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이미 빈사 상태에 놓인 두 나라 항공과 여행업계는 설상가상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이 오는 24일부터 인천 뮌헨 노선에 대한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유럽연합의 여행 제한 조치 시점에 맞춘 것으로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유럽 항공사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인천 뮌헨 노선은 주 3회 운항하며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 이번 노선을 포함해 앞으로 주 2,000편의 항공편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3만여 명이 숨진 이탈리아가 석 달 만에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유럽 지역의 관광객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자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광업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로마의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이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3월 초 시작된 강도 높은 봉쇄 조치가 3개월 만에 풀리면서 국제 여행도 가능해졌습니다. Famiglia. La mia famiglia si sta in Germania, facciamo un po' avanti e indietro, quindi per noi è stato molto duro. 이탈리아는 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관광객 입국도 전면 허용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과 쉥겐 조약 가입국에서 넘어오는 여행객들이 입국 허용 대상입니다. 이탈리아 입국 직전에 다른 대륙을 방문한 이력이 없다면 14일간의 의무 격리는 면제됩니다. 여객기뿐 아니라 자동차나 기차, 여객선 등 모든 교통수단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탈리아는 앞서 콜로세움과 피사의 사탑을 비롯해 자국 관광 명소들도 재개장했습니다.
si riapre un simbolo della città di Roma e un simbolo dell'Italia. È un segno, a mio avviso, di speranza di ricominciare anche bene.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최대 마이너스 10% 경제 역성장과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같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경제의 13%를 차지하는 관광업을 되살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주변국들은 당분간 국경 폐쇄를 유지한다는 방침인데 이탈리아가 선제적인 국경 개방으로 관광객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임상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용 가능한 사망률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자료안전감시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실험 계획서를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권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실험의 집행그룹이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실험을 지속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현지 시간 3일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구실로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억압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성명에서 자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거나 팬데믹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했다가 임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됐다는 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억류하거나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의료진, 학자,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10여 건 이상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더지의 특성을 모방해 지하자원 탐사 등에 쓸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두더지의 이빨과 허리 등을 모사해 빠르고 쉽게 굴착 작업을 하는 두더지 로봇 몰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몰봇은 두더지의 이빨을 모방한 드릴 부분과 어깨를 모방한 제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리를 모사해 360도 방향 전환도 가능합니다. 접거나 구부려도 성능이 유지되는 발광 다이오드 패널이 개발됐습니다. 세종대와 미 댈러스 텍사스대 공동 연구팀은 기판에서 쉽게 분리되고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도 있는 질화 갈륨 마이크로 LED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그래핀으로 코팅된 기판 위에 1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LED 소자 수만 개를 배열했습니다. 그 결과 그래핀이 LED와 직접 결합하지 않아 기판에서 쉽게 떼어졌고 LED 패널은 1000번 넘게 구부려도 전기적 특성과 발광 성능이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혈관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325mg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 리 스미스 박사 연구팀이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논문 67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미국의 CNN 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저용량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할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17% 낮아지지만 위장관 출혈이나 두개 내 출혈 위험이 각각 47%, 3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국제백신연구소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임상시험 수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뤄지는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제약사 이노비오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임상시험은 이번 달 안에 시작되며 먼저 건강한 성인 40명에게 후보 물질을 투여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이후 12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추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립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와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정부가 감염병 연구소는 복지부 산하에 바이러스 기초연구소는 과기정통부 산하에 각각 설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과기부와 복지부가 산하 조직을 늘리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따로 가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발육식품인 김치 역시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김치 속 유산균의 효능을 알아봅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김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인데요. 김치송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잘 알고 있죠. 네. 제가 세계 김치 연구소에 다니다 보니까요. 저 역시 김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 모두 다 김치 없으면 살 수 없는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자, 박사님이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조금 전부터 황보혜경 앵커가 연습을 했는데 김치송 열심히 불렀어요. 기대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김치 연구소, 세계를 통틀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기관인데요.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서 2010년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김치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치의 맛이나 품질, 그리고 김치 포장, 위생, 그리고 그 김치가 몸에 좋다는 것, 그리고 김치가 지금 수출을 많이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출 지원 등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레 먹을 때도 김치에 얹어 먹고요. 고구마도 김치랑 먹고요. 심지어 뭐 돈가스 같은 느끼한 거 먹을 때도 김치를 찾게 되는데 그만큼 김치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 한 해에 얼마나 많은 김치를 먹나요? 네. 성인 기준으로 한국인은 매일 약 70g의 김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65를 곱하면 바로 나올 텐데요. 1년에 대략 25kg의 김치를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25kg이요? 1년에 25kg. 죄송합니다. 25kg이요? 놀라가지고. 네. 자, 생각보다 김치를 정말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그 김치에 사는 유산균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유산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김치는 대표적인 젖산 발효 식품입니다. 김치를 담그면 유산균이 생기면서 김치가 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김치에는 한두 종류의 유산균이 아닌 매우 다양한 유산균이 살고 있습니다. 네. 유산균은 김치 안에 존재하는 유리당을 자기 에너지원으로 먹고 젖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생기는 젖산이 각종 유해한 병원균의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에 사는 특정 유산균 중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유산균의 효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실제로도 유산균이 김치 속에 정말 많다고 하셨는데 이 유산균이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진으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보시죠. 네, 자, 지금 쥐 2마리가 있는 사진입니다. 검은색 쥐 2마리인데 오른쪽에 쥐가 조금 더 통통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태어난 지 한 4주 된 어린 쥐 2마리를 함께 키웠는데요. 2마리 모두 지방이 듬뿍 든 고열량 사료를 먹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 쥐에게만 김치 유산균을 10억 마리씩 하루에 10억 마리씩 먹였어요. 약 3개월 동안 먹였는데요. 고열량 사료 덕분에 2마리 모두 살이 쪘지만 유산균을 먹지 않은 쥐와 먹은 쥐와 먹지 않은 쥐 보면은 몸매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12%, 체지방량은 9% 정도 그 함량이 감소된 것인데요. 사람을 치면 그 먹는 음식도 활동량도 유사한데 3개월 만에 몸무게가 약 3, 4kg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이 고열량 사료를 2마리 모두에게 먹였는데 이 오른쪽 쥐에게는 김치 유산균을 이제 10억 마리씩 먹였더니 살이 빠졌다. 빠졌네요. 이렇게 봤다는 건데 자, 유산균에 항비만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실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치 유산균이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된 건가요? 김치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서요.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몸을 바꿔줬기 때문입니다.
유산균 먹인 쥐의 장에서는 지방 분해 효소가 촉진되었고요. 염증이나 비만 예방 효과가 있는 장내 미생물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이 잘 분해되는 체질로 바뀌었다는 의미죠. 또 왼쪽 쥐에 비해 지방량이 적음을 확인했는데요. 오른쪽 쥐의 오른쪽 쥐와 그 왼쪽 쥐는 지방량은 각각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부 지방이나 부고환 지방은 유산균을 먹은 쥐에서 30%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 중에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농도와 중성 지방 농도, 간 기능 등 지방과 관련된 대사 질환 지표도 함께 개선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사진으로도 앞서 봤지만 김치 유산균을 먹은 지가 훨씬 더 좀 덜 통통한, 좀 더 마른 느낌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이어트에도 그런 김치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완치가 어려운 질환도 김치 유산균으로 치유가 된다고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그렇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내 몸의 면역 세포가 피부를 공격해가지고 생기는 질환입니다. 치료는 물론 지금 완치도 어렵고, 그런데 이 아토피 피부염에 김치 유산균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여수의 돌산 갓김치에 숨어 있는 유산균을 분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정상쥐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아토피 피부염을 일부러 유발한 쥐고요. 세 번째는 아토피를 유발한 데다가 갓김치 유산균을 먹인 쥐입니다. 생쥐의 김치 유산균을 45일간 먹였더니 아토피 증상이 35%나 완화가 되었고요. 아토피 유발 지표 물질도 45%가 줄었습니다. 이 아토피 유발 지표 물질이라는 것은요, 혈중에 존재하는 IgE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몸에서 알레르기가 심해지면 이 물질이 혈중에서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김치 유산균이 이 혈중 농도를 이 물질의 혈중 농도를 떨어뜨린다는 건 의미가 되는데요. 혈중 농도를 떨어뜨려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해서 감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산균은 숙성 김치뿐만 아니라 김치찌개처럼 조리한 음식의 경우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유산균을 가지고 실험했는데도 약 60% 정도의 효능이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그 겨울철 독감을 억제하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등 유산균 효능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인데 김치 유산균이 어떻게 이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할 수 있었던 건가요? 김치 유산균을 섭취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 아토피와 장내 공생 미생물 간의 상관관계를 저희가 규명을 했는데요. 먼저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 전체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 유산균이 장내 공생 미생물의 군집 변화를 조절했고 아토피를 개선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뿐만 아니라 김치 유산균이 파킨슨병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분리한 균 중에 어떤 유산균은요, 파킨슨병 개선에도 효능을 보입니다. 그 특정 미생물이 파킨슨 증상을 어떻게 완화하는지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부터 정상쥐와 파킨슨병 유발 물질과 치료제를 함께 먹인 쥐, 파킨슨병 유발 물질만 먹인 쥐, 파킨슨병 유발 물질과 기능성 미생물을 함께 먹인 쥐 등 4마리의 운동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봉이 돌아가면서 쥐가 거기서 중심을 잡고 이제 걷는 것인데요. 이 봉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운동량이 정상이면 견딜 수 있죠. 파킨슨병 유발 물질만 먹인 쥐는 운동 시장 얼마 되지 않아서 실험 기구에서 바로 떨어졌는데요. 파킨슨병 유발 물질에 김치 유산균을 같이 먹인 쥐는 한참 후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김치에서 추출한 미생물이 파킨슨병 운동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또 파킨슨병은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쥐는 쥐 실험을 할 때는요, 쥐는 우울증이 생기면요, 그 쥐장이라고 그래서 쥐 케이지 안에 있는데 그 케이지 안에서 구석에만 있습니다. 쥐는 원래 그 본능적으로 그 천적을 탐지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쥐장 안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냄새를 맡고 이러는데요. 하지만 파킨슨병에 걸린 쥐는 구석으로만 가는 습성을 보였습니다. 또 고개를 들거나 하는 행동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김치 유산균을 먹인 후에는
비교적 그 쥐가 활발히 쥐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예. 자, 오늘 김치에 대한 어떤 슈퍼푸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연구를 지속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저희가 이 파킨슨 유산균하고 개선 유산균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항암 효능을 갖는 유산균도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아토피 피부염균도 그렇고 항비만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들을 저희가 바이오 벤처에다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기술이 잘 개발돼서 사람들에게 잘 쓰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작용 기작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집중해서 꼭 개발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김치 네. 유산균이 쓰이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김치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자 문화인데 이제는 또 새로운 의학적 화두까지 던져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기 불편하시죠? 앞으로는 침방울을 잘 막아주면서도 숨쉬기 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공급됩니다. KF-AD라는 이름의 이 마스크는 KF94 패신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의 장점을 합쳐 여름철 불편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기존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